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정근대사의 마지막 영상으로 조선의 사회 경제사라고 할 수 있는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조선의 신분구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조선 후기의 수치제도의 개편, 상품 화폐 경제, 신분 질서의 동료입니다. 먼저 조선의 신분구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법제상으로 사람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 본 양천제라는 신분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양인에는 양반, 중인, 그리고 평민, 양민이랄 수 있는 상민이 있었고 천인에는 천민이 있었습니다. 양인은 조세의 공납, 역의 의무를 가졌으며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양천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4신분제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러면 각 신분별 특징들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반인데 양반은 조선의 주요 관직을 차지한 계층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문반과 무반이라는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을 아울러서 양반이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반과 무반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는 즉 조선의 지배 계층으로서 양반이란 말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반과 무반은 현직 관료로서 직역이라고 하는 역의 의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군역이 면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직역이 없는 즉 현직 관료가 아닌 남자 양반들은 조선 초기에 군역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교에서 유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군역 면제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까 양반은 사실상 군역이 면제되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간 계층인 중인을 보면 중인은 작과 등에 급제한 역관, 의관 등의 기술관, 그리고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서리, 지방관청에서 일하는 향리들로 포함이 되어 있었고 서울도 중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는 첩의 신분이었는데요. 이때 어머니인 첩의 신분이 평민이면 그의 아들은 서자라고 불렀고 첩의 신분이 천민이면 그의 아들을 얼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합쳐서 서얼이라 불렀는데 서얼은 경국대전상 즉 법적으로 과거 시험 중 분과 응시가 금지되었습니다. 차차 이들의 관직 진출 제한은 불리게 됩니다. 상민은 조세, 공납, 역 담당했고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어려웠습니다. 천민은 대다수가 노비였는데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고 고려시대처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천민으로는 사냥이나 고기를 다루는 백정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광대가 기여됐습니다. 이어서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족이라고 하면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반이라 할 수 있는데 사족들은 향촌 자치기구인 이 유향소를 조직을 하여 해당 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지방간 사또인 이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부정을 감찰하게 됐으며 또 지방 사족의 모임인 자기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이 향회를 조직을 했으며 유향소에 참여하는 지방 사족들의 명단인 향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사족들은 16세기 교육기관인 서원과 향촌 자치교양인 향약을 통해 사족 중심의 다른 말로 사림 중심의 향촌 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선 후기 세금을 거두는 수치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세, 공납, 군역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전세는 이름 그대로 토지세,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과 같은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거두는 제도였거든요. 예전에는 조선 전기에는 공법이라고 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리고 풍흉에 따라서 최대 20도에서 4두까지의 생산물을 징수해 나가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풍흉을 9등급에 따라서 거뒀었는데 그 해가 좋은 해였는지 나쁜 해였는지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최하세율인 4에서 6도만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시간은 또 흘러 조선 후기 인조 때 이러한 세율을 영원히 정하는 영정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영정법은 토지가 없는 소장농 등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조선 후기 공납제도가 또 개편되게 되는데 이때 개편된 것이 바로 모두가 크게 같아지는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 대동법이 실시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박납의 폐단에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박납이 뭔지 간단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부분도 교양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박납은 공납의 납부를 방해한다, 방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납은 가오마다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특산물, 즉 토산물을 내라고 하는 제도였거든요. 이에 따라서 각 가오마다 이 공물을 구해서 이 관청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관청이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어떤 지역에서 사과가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곡물로 납부했지만 시간이 10년, 100년이 흘러서 사람들이 사과 농사를 짓지 않고 배농사를 지었거든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사과를 내라고 요구를 하게 되니까 해당 지방 사람들은 사과를 못 구하겠죠. 그리고 또 한창 농사가 바쁜 농번기 때 사냥을 해서 가죽을 구해오라 간다든지 아니면 생선 같은 경우에는 가져가다가 상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곡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납업자였는데 곡물을 구할 수 없어서 이 박납업자에게 추가 인센티브 수수료를 주고 이 사람이 대신 관청에 납부하는 체제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이때 아까도 말했지만 원가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의 부가세를 많게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의 폭리를 취한 다음에 박납업자가 대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곡물을 겨우 구했어요. 사람이 곡물 구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납부를 하러 관청에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납부하면 될 건데 관청의 관리가 지금 너가 가지고 온 이 곡물은 불량품이다라고 하면서 납부를 거부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디베이트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청의 관리, 수령이나 서리, 향리 등이 말하기를 지금 이 사람 물건이 좋다더라 어험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또 2배에서 100배에 가하는 또 돈을 주고 박납업자가 대신 공납을 해주게 됩니다. 관청의 관리 등등은 돈을 좀 받겠죠. 이렇게 공납이 방해되고 방어된 이러한 상황을 박납이라 했으며 그 박납의 폐단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면 이웃에게 그 해당량을 거두는 인징이라든지 아니면 친척 등에 거두는 족징이 일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인징, 족징은 군포를 거둘 때도 해당이 되었는데 이런 박납의 폐단이 등장하게 되니까 광해군대 경기도에서 처음 이 대동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유교의 이상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했는데 그 법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왜냐하면 1결당 쌀 12두 또는 이에 해당하는 3배의 무명 동전을 징수했거든요. 공납법은 빈부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사과 1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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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당을 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인정해야 하지만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1결당, 즉 토지 단위로 쌀이라든지 이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거두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잘 사는 사람들, 지주, 부자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모두가 크게 같아져서 함께 화합으로 나가는 이 대동법의 뜻이 바로 이 이름에 담겨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주들이 싫어하겠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대동법이 전체 확대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법을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이 선해청이 설치되었고 이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어용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쌀이라든지 3배의 무명 동전으로는 왕실이나 국가관청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대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납으로 토산물을 받아서 왕이 밥을 먹거나 국가 행사를 치르는데 이런 걸로 못하기 때문에 공인이 이 물건들을 들고 지방에 가서 팔고 왕실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서 제공하는 이런 공인이 등장함에 따라 상품 화폐 경제, 상품을 화폐로 사고 파는 그런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역인데요. 군역은 이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때 시행된 역을 균등하게 하는 군역법인데 이때 조선시대에는 16세에서 60세 사이에
남자 장정에게 군역의 의무가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군포를 주고 군대로 안 가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게 됩니다. 1년 군포 2필 거둔 거를 한 필로 경감시켜주는 게 군역법이었고요. 폐단도 많았습니다. 근데 인필로 경험했고, 근데 반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염선세라고 하는 왕실 재정을 국가 재정으로 돌리고, 또 지주들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를 거뒀으며, 잘 사는 양인들에게 선무군간이라는 호칭을 주고 1년당 1필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군포. 자, 그럼 이어서 상품 화폐 경제, 농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조선 후기의 상황인데 조선 후기의 흐름으로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농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획기적인 농사 방법이 양난 이후, 외란과 호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 농사법이 바로 이양법, 같은 말로 모내기법, 모내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이양법과 모내기법이 무엇인지 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도 이해용으로 넘어가세요.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사 방법은 이 직파법이에요. 직파법. 이런 그대로 씨앗을 직접 뿌리는 방법이었거든요. 이 직파법을 보면 농민이 여기 논이는 발이는 팍팍팍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씨앗이 처음에 딱딱딱 심었지만 바람에 날린다든지 사람이 동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완전 막 섞이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작물들을 벼 같은 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집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사이에 이런 모를 잡초들이 팍팍팍 자라게 되거든요. 이 잡초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김매기라 했거든요. 잡초를 제거하는데 이 노동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벼와 잡초를 구분해서 막 뽑아야 되고 이게 잡초인지 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뽑는 데 노동력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생산량이 모내기법, 이양법에 비해서는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빨리 커버리면 햇빛을 가려서 이 벼가 잘 못 자란다든지, 아니면 뿌리를 깊게 내려버리면 이런 벼의 뿌리를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토지의 양분을 다 뺏어버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적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고려 후기쯤에 유입이 된 이 이양법이 양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양법이 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로 하도록 할게요. 이 양이라는 뜻은 이 모앙이 뭐라고 쓰이는데 모를 이사시키는, 모를 옮겨 심는 법이다. 모내기법이라고 쓰거든요. 보통 겨울과 봄에 이제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 보리를 심고 음력 5월쯤에 요거를 이제 거두게 되는데 보통 벼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심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모판에다가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벽실을 뿌려서 모를 기릅니다. 그러면 음력 5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밭을 싹 다 갈아버리거든요. 간 다음에 이 모판에 있는 모를 탁 뽑아서 이사시키거든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란 보리를 수확한 자리에다가 하나하나 옮겨 심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 뭔지 보면 김매기, 즉 잡초를 제거하는 데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수확하고 싹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잡초가 한 번에 제거되게 됐고, 그리고 또 벼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옮겨 심어지기 때문에 막 자라나기 시작한 잡초를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한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자라는 식물들은 무조건 잡초겠죠. 그냥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골고루 간격 맞춰서 심었기 때문에 토지의 양분도 잘 받아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뿌리도 어느 정도는 좀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 따라 또 바람도 잘 통하고 또 노동력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이양법이었으며, 1년에 농사를 보리와 쌀 2번을 썼기 때문에 이모작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양법의 최악의 단점은 바로 가뭄에 약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파법은 일단 뿌리기 때문에 얘들이 어쨌든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가뭄이 나면 물이 좀 부족하면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이양법은 작은 모판에서 키우다가 옮겨 심기 때문에
식파법으로 키우는 이런 벼에 비해서 뿌리의 길이가 짧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논에 물을 꽉 채우는 게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해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뭄이 나버리면 농민들은 끝장나버리기 때문에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이양법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양난 이후에는 농업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풀어주기도 했거든요. 이에 따라 양난 이후에는 이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동력이 절감, 긴매기 하는데 힘이 덜 들고 또 생산량이 증대되게 되거든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해도 되고 생산량도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이양법에 따라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 보리와 쌀의 이모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넓게 농사를 짓는 소수의 인원이 넓게 농사 짓는 이 광작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결과로 농민층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양법에 의해서 1명이 많은 땅의 농토를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소작농들을 잘라버립니다. 지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농, 이양법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부농이 증가한 동시에 소작농으로 잘린 사람들은 농사 이외에 잡일을 하는 품팔이꾼이나 아니면 도시로 들어가서 임노동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영세상인이 된다든지 농민층의 분화가 이 이양법을 계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급자종이 아닌 팔기 위한 이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쌀의 상품화, 대동법으로 쌀을 낸다든지 세금으로 인삼, 연화 아니면 임진왜란 때 들어온 담배, 채소 등을 재배해서 시장에 팔기 위해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또 소작료 지대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소작농들은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타조법으로서 정률지대 비율을 정해서 지대 소작농을 납부했다. 이게 타조법인데 근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도조법이라고 하는 정액지대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비율이 아니라 2분의 1의 비율이 아니라 액수를 정해놓고 농사를 지어서 그 액수만큼 지주에게 바치는 이 도조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변화하게 됐습니다. 항조운동으로 이거 너무 빡시다 이런 요구로 대체 도조법은 생산량의 약 3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신분적 종속 관계에서 경제적 계약 관계로 점차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어서 수공업과 광업을 볼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흐름으로 하세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왕실과 관청이 필요 물품을 생산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도시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요. 농민의 분화에 따라서 또 각종 상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영이 아닌 민영 수공업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민영수공업은 이 선대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며 상인 물주에게 자본과 원료를 미리 빌려서 물품을 생산하는 이런 선대제가 성행을 했지만 18세기 후반부터 독립수공업자, 자본도 자기가 내는 독립수공업자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광산의 광업인데 17세기 이후에는 민간 광산의 개발이 국가에서 허용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당시 수요가 많았던 은광이라든지 금광의 개발이 이루어졌고 어느 식당의 매니저처럼 광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 덕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업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인데 사상은 국가에 소속된 상인보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상인이었습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이 공인이 등장함에 따라 상업 수공업이 발달했고 또 도시 인구가 늘면서 상업이 활동이 늘어났으며 또 정조 때 신해 통공으로 난전을 금하는 금난 정권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 정권이 신현 상인의 금난 정권이 폐지됨에 따라 사상들의 활동이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조의 만상,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한강의 경강상인 등의 사상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공인과 또 사상들은 매점 매석으로 어떤 상품을 독점적으로 차지함으로써
도고라고 불리는 상인으로 또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시에 대해 볼 건데, 장시는 보통 5일장 형태로 전국에 활성화되고 점차 감에 갈수록 항상 설치되어 있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시에는 보찜장수, 부찜장수인 이 보부상이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게 됐습니다.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로교통의 요충지인 포구산업인데, 자, 한강을 주무대로 활동을 했던 경강상인들이 배를 이용해서 활동을 했구나. 그리고 또 객주와 여각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장시라든지 포구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개, 운송, 숙박, 금융 등에 종사하게 됐고요. 다음에 대외무역인데, 조선과 청과의 무역에서는 의주 상인이었던 이 만상이 크게 활약을 했고요. 공무역이었던 이 계시무역과 사무역, 밀무역이었던 이 후시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후시로서 책문후시라든지 중간후시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동네 상인이 내상이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동네 외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업 마지막인데, 조선의 대표적인 화폐가 유통됩니다. 후기 숙종 때 상평통보라고 하는 이 동전이 유통이 되게 되거든요. 이 동전으로 상품 거래, 또 세금, 소장료 납부 등의 이 동전이 사용되게 됐고, 대규모 상거리에서는 신용화폐라고 할 수 있는 어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신분 질서의 동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만층의 분화인데, 붕당 정치의 변질, 세도 정치로 상대 붕당의 공격을 받고 몰락하는 양반들,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로 좀 가난해지는 양반들이 늘어남에 따라 향촌에서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양반이 향반, 그리고 농민과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잔반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알면 됐고요. 상민층의 분화인데, 부유한 상민들이 신분의 변동을 꾀하게 됩니다. 납속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등등 이후에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곡식이나 돈을 내면 신분을 업그레이드해주는 이 납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비어져 있는 공명첩 또는 족보매입, 족보위조에 의해서 상민이 양반이 신분을 얻게 됐고,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양반들을 신향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광작으로 농민층이 분화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울들은 관직 진출의 제한을 없애달라는 상소운동 등등을 전개를 했고요. 나중에는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등등의 사람들이 유장가게의 검사관으로 기용되게 됐으며, 납속 등을 이용해서 지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노비를 볼 건데, 노비는 세금을 안 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수입 보충을 위해서 노비 수를 늘리고자 이 노비 종목법을 시행을 했거든요. 원래 대세는 좀 바뀌긴 했지만 일천즉천이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천인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인 노비였거든요. 근데 노비 종목법은 아버지가 노비더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노비 종목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를 순조 때 해방함으로써 재정 수입을 보충하고자 했고, 노비들도 납속, 족보매입, 군공, 도망 등으로 신분 해방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향촌 지배체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유한 농민들이 신분을 상승시킴으로써 새롭게 진출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들을 신향이라고 했고요. 또 기존 사족들을 구향이라 했는데, 이들 사이에서는 향촌의 지배권을 서로 다투는 향전이 이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신향은 수량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향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향이 돈을 받기 때문에 돈으로 수령을 지원해주고, 수령도 이들을 탁 밀어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됐으며, 향회는 수령의 단순 자문기구로, 수령이 내가 지금 세금 좀 거두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라고 하면 이런 자문기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사족인 구향의 힘은 약해지고, 수령의 힘이 세짐에 따라 조선 말기에 수령과 아전들, 즉 향리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폐단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학인데,
이런 사회의 변화를 성리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자주적이고 본질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실학이 등장합니다. 먼저 중농주의라고 해서 유영원, 이익, 그리고 정약용 등등의 실학자들은 정치제도, 토지제도, 신분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게 됐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여전론이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제시하고 됐군요.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해서 공동으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약간 공산주의에 비슷한 생각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상주의파로서는 유수원, 홍대용, 그리고 연행사로 갔었던 박지원과 박제가 등의 북학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상업과 기술의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박지원과 박제가는 수레라든지 이런 배를 쓰자, 그리고 박제가는 소비는 우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소비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가 조선 후기에 나타났거든요. 먼저 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과 제사 봉행이 이루어지고, 또 양자 제도가 일반화됐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고려 시대처럼 어느 정도 여성의 힘이 좀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장자 중심의 부계 중심의 사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농민 의식의 성장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에는 천주교가 학문으로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서 조선에 유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몰락 양반이었던 잠반, 즉 경주의 잠반이었던 이 최재우가 서학에 반대한다고 하는 이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서학과 동학 모두 인간 평등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서학은 아가페의 사람, 동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고 시천주,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또 후천개벽을 해서 세상이 바뀐다, 이런 생각으로 대상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층민의 봉기인데, 마지막 비기라든지 비밀기록, 정감록과 같은 정씨가 이씨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 세상을 연다는 예언사단과 미륵신앙 등이 유행을 했으며, 1811년에 대표적인 봉기가 바로 이 홍경래의 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조 때 일어난 건데,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이 컸다라고 했었거든요. 권세가의 노비가 서북 지방, 또 서북민, 즉 평안도 사람 보고 저 평안도 놈이라고 하면서 지역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또 세도 정권의 수탈, 즉 삼정의 문란에 대한 저항에 따라 홍경래와 우군칙 등이 일어났지만 정주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배웠지만 이 영상에서도 진주를 비롯한 각지에서 밀란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밀란들을 인술농민봉기라고 했습니다. 이 인술농민봉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또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됐고, 안핵사가 파견되기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도 이전 영상에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1년 동안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